네, 도코투살찌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울 날씨가 정말 춥네요. 영하 2도까지도 떨어지는 3월 말 날씨였는데 오늘은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아요. 미세먼지도 며칠 동안 좀 괜찮아진 것 같고 서울이 이렇게 살기가 힘든 동네였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제 시장 자체가 나스닥 기준으로 볼 때 거의 마이너스 2% 정도 빠져가지고 좀 좀 주식을 좀 살까 말까 생각을 했었는데 안 샀거든요. 안 사고 그냥 잤어요.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거의 다 회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회복력이 장난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 장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정도 선에서 빠진 상태에서 그냥 퐁당퐁당 이렇게 움직일 거니까 일희일비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거의 뭐 그런 수준으로 좀 예상대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게 트럼프가 관세 정말 진심이다. 딜을 치려고 한 게 아니고 진짜 관세를 엄청 때려가지고 재정을 강화시키는 게 목적이다. 그렇게 해서 뭐 셧다운 같은 그런 것들 1년에 두 번, 세 번씩 있잖아요. 그게 정부의 수반한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뭐 돈이 있어야지 집행을 하면서 돈 쓰는 재미로 대통령을 하죠. 재정도 집행하고 돈이 파워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 늘 쪼달리니까 계속 채권을 발행해서 정부의 재정 기반을 이렇게 이끌고 가야 되는 게, 꾸린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트럼프라는 사람은 기업인이잖아요. 기업인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라든가 그 자본의 상태, 이상 상태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바이든 정권을 지나면서 정부가 완전 망가졌기 때문에 관세를 필연적으로 때려서라도, 여러 부작용이 있더라도 때려서라도 정부 재정을 좀 채워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그 타노스가 I'm inevitable 뭐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뭐냐면 나는 피할 수 없는 존재다. 사실 그 많은 언론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트럼프는 타노스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타노스도 타노스 입장이 있어요. 왜냐면 전 지구가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염도 많이 생기고 전쟁도 많이 생기고 이러잖아요. 근데 인구가 반으로 줄어져 버리면은 그런 것들이 깨끗해지는 거죠. 그래서 참 어떤 면을 볼 때는 트럼프가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너무 부작용이 많다 이런 점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관세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하게 나가고 있는데, 제가 예상했던 거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강경한 스타일을 밀고 나갈 것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가는 분위기를 보면은 제 예상보다도 더 강경한 것 같아요. 제가 100 정도를 예상하고 다른 사람들이 50 정도를 예상했다면 지금 강도는 거의 15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을 뭐 보편 관세 뭐 이런 상호 관세 너무 이쁜 얘기, 약간 외교에서 쓰는 그런 단어를 쓰다 보니까 타격감이 약한데, 이거는 거의 다른 나라들을 파멸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특히 이제 수출 국가들,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 진짜 완전 경기 불황으로 몰아간 거거든요. 매출에서 25%를 세금으로 때려버리면은 이익이 하나도 안 남을 뿐더러 아예 이익이 문제가 아니라 적자를 감수하면서 수출을 해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10% 선도 마찬가지. 관세를 10%만 때려도 마찬가지고 25%씩 때려버리면 그냥 다 죽으란 얘기죠. 그냥 수출하지 말라는 거야. 수출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끼리 먹고 잘 살겠다. 우리는 무역하고 싶지 않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1910년대 20년대 이때 당시에 그 미국 대통령이 그 스무트홀리법이라고 해서 관세를 땅 때렸거든요. 관세를 뭐 그 당시에 뭐 15% 20%이 정도 때렸어요. 근데 그 당시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무역이 활발하고 비중이 크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정도 수준으로만 그 관세를 때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그 무역 규모가 29%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수출하던 여러 나라들이 힘들어졌고, 그래서 굉장히 우경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군비를 확장하면서 모든 잘못은 다른 나라들에 있다. 특히 히틀러가 그런 것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죠.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나비 효과예요. 나비가 한번 펄럭이면은 이 한번 이 펄럭이 때기 바람이 점점 파급 효과가 커져가지고 태풍이 막 올라오는 거,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트럼프 정책이 실패를 하게 될 거라고 보는 이유 중 하나가 그겁니다. 이거는 모두가 지는 게임이다. 뭐 저뿐만 아니라 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지만 이거는 지는 게임이에요. 이거는 미국만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미국도 같이 지는 게임. 너 죽고 나 죽고 다 같이 죽는 게임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1기 때 관세 정쟁에 실패를 했거든요. 왜냐면 관세를 중국한테만 때렸잖아요. 중국한테 때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오히려 중국은 무역을 다변화하고, 그리고 무역 흑자를 엄청나게 높이고, 오히려 무역 흑자를 사상 최고치까지 끌어올리는 이런 기한 효과. 그리고 무역에 있어서 미국과의 그런 관계라든가 의존도를 상당히 낮춰버렸죠. 그래서 지금 뭐 아무리 그 대중 무역 관세를 60% 때리면 뭐 무역 못하는 건데, 그렇게 막 관세를 때려도 중국이 미국한테 수출하는 비중은 전체 전 세계 국가 중에서 15%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중국 경기가 망가지거나 이런 충격까지는 있지는 않을 거야.
그냥 감정적으로 증시라든가 뭐 이런 데 일시적인 충격은 있긴 하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충격이 있지는 않을 것 같다. 오히려 미국이 무역을 이렇게 다른 나라들과 이제 벽을 쌓으면서 이게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다른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끼리 이제 무역하는 거예요. 너 우리한테 관세 때렸어? 그러면 우린 너네들 농산물 같은 거 수입 안 하겠어. 이런 식으로 가고 고기 수입 안 하겠어.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우리는 다른 나라, 뭐 브라질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아르헨티나라든가 뭐 우크라이나 뭐 이런 낙농 국가들, 이런 농업 국가들과의 무역을 더 늘리겠죠.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은 고립되는 겁니다. 고립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미국의 정치 매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관세는 미국의 고립을 자초하고 달러 패권을 약화시킬 것이다. 달러 패권을 약화시키는 게 상당히 문제가 많죠. 특히 지금 금 가격 날아간 거 보면은 달러로부터 이제 금으로 돈이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죠. 개인적인 포트폴리오는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똔똔해서 플러스 정도, 조금 플러스 정도로 떨어진 상태인데 어차피 제가 뭐 바닥을 막 그 보려고 들어간 게 아니고 주식 가격이 많이 빠진 상태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 큰 타격은 없고요. 어차피 몇 달 정도 지나가면 다 풀릴 거라고 보고 있고 뭐 그렇다고 V자 반등을 한다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이렇게 지금 자체는 이제 4월 2일 전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은 감안하고 너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처럼 저랑 비슷한 시기에 주식을 사신 분들은 좀 기다려 보시고요. 그리고 고점에 사신 분들은 그냥 몇 달 동안은 시세 보지 마세요. 시세 보지 마시고 그냥 수면제 먹고 자버리라 해야 되나? 자꾸 쳐다보시면 손이 나가거든요. 무서워가지고 더 빠질 것 같아가지고 더 빠지면 더 빠지를 놔두세요. 아니면 돈을 좀 융통하셔가지고 더 사시는 게 저는 낫다고 보고 있고 지금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는 주식을 파는 구간이 아니라 사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살 돈이 없으면 놔둬야죠. 뉴스 같은 것도 보지 마시고 손이 안 나가도록 최대한 손을 꽁꽁꽁꽁 이렇게 묶으시길 바랍니다. 뒤로 꽁꽁꽁 묶으시길 바랍니다. 다이소 가면요 수갑 팔거든요. 수갑을 이렇게 착착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참 주식이라는 게 멘탈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멘탈을 건드려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훈련이 안 된 분들, 그러니까 책을 안 읽은 분들, 유튜브 백날 봐서는 멘탈이 안 길어지거든요. 책을 보고 주식을 오래 한 사람들의 그런 노하우도 좀 받고 하면서 이렇게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단톡방에는 늘 이제 문이 열려 있습니다. 트럼프가 어차피 당선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여러 언론 매체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과거 기억들도 경험들도 여러분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이건 또 지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여러분들이 주식이라는 거를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몇 달, 몇 년을 적어도 하실 거니까. 여름 되면은 뭐 지금 같은 변동성 장에서는 적어도 빠져나오겠죠. 뭐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질질질 끌어갈 수도 있긴 하겠고, 뭐 반등을 제가 생각한 것처럼 반등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제가 볼 땐 90% 이상이라고 보는데 지금 당장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돈이 급해서 팔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관세 예찬론자들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에는 안 계시겠죠. 있으면 잠깐 그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어서 생각이 드는데 관세를 때려도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들이 환율을 약화시켜가지고 관세 효과가 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달러 원 환율이 1,470원 거의 1,500원 정도 수준인데 여기서 10%가 우리나라가 만약 관세를 맞아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반비례 해가지고 환율이 올라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1,500원이라고 치면은 10%면은 1,650원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아무리 관세를 때려도 그 정도까지 그 환율이 올라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게다가 만약에 뭐 25%씩 때리자 우리나라가 뭐 더티 15 더러운 나라 15개 국가 미국에게 그 무역 적자를 엄청나게 줘가지고 타격을 줘가지고 피해를 만드는 그 국가에 뽑혀 있잖아요. 지금 랭킹이 한 5위 6위 정도 하니까 만약 그래서 25%짜리 관세를 맞아버리게 되면은 이거 얼마야? 얼마를 계산해야 될 거야? 거의 300원 정도 더 더해가지고 달러 원 환율이 1,800원 정도까지 가야 된다는 얘긴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전혀 없죠. 지금 제가 볼 때는 4월 1일 날 관세를 맞아도 1,500원 아래 선에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뒤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장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막 그렇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의 수출한 국가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는 거죠. 결국에는 다 감내를 해야 되는 거죠. 이 환율이라는 버퍼가 그렇게 쉽게 이렇게 막 엄청나게 움직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이머징 마켓들 국가들이 지금 환율이 되게 약해져 있어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이 약해져 있고 이거 진짜 예상을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미국 주식을 시작할 때만 해도 2017년 1월 달만 하더라도 1,150원, 30원 막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될 거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1,470원이잖아요. 그럼 300원, 320원 정도가 지금 올라간 상태인데 저는 이제 이득을 보긴 했지만 뒤늦게 들어온 분들은 그만큼 비싸게 달러를 사야 되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부가 굉장히 상당히 약해진
줄어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평가가 절하된 거죠. 작년 말이었나? 롯데가 유동성 위기 있을 때 저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를 담보로 해서 뭐 유동화 시키고, 그리고 그 롯데 렌터카를 매도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금을 마련했는데, 롯데 렌터카를 매도하면서 2조 5천인가 요거를 융통을 했거든요. 홍콩에 있는 펀드한테 2조 5천을 주고 이제 매도를 한 건데, 근데 홍콩 입장에서 볼 때는 홍콩이라는 나라가 달러 패거지를 쓴단 말이에요. 달러에 따라서 홍콩 달러가 뭐 움직인단 말이에요. 1달러에 뭐 7.75 홍달 정도 하는 것 같은데, 홍콩 입장에서 볼 때는 만약에 자기네들이 롯데 렌터카를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 샀다면은 2조 5천억 정도를 마련을 하려면은 그에 상응하는 1,150원대 상응하는 그런 돈을 마련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한국의 환율이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0% 가까이가 빠졌기 때문에 2조 5천이 아니고 거의 얼마죠? 거의 1조 8천 정도? 그 정도만 마련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박앤세일로 산 거죠. 롯데 입장에서 볼 때 뭐 한국 입장에서 볼 때는 뭐 2조 5천 정도가 이제 마련이 된 거니까 뭐 땡큐인데,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한국이라는 나라의 그런 모든 자산 가치가 지금 폭락 상태예요. 뭐 국채 같은 경우에도 3, 4년 전에 비해서는 30%가 폭락이 된 상태고,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태고,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2020년 말에는 얼마였죠? 거의 3,300포인트까지 갔었는데 지금 2,500이잖아요. 거의 25% 30% 정도가 빠진 것 같은데, 환율까지도 30% 정도가 빠졌기 때문에 거의 반토막 상태예요. 근데 반토막 상태인데도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안 들어오잖아요. 이거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많은 거죠. 지금도 많이 빠졌지만 장래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한국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큰 흥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코스닥이 조금 올라왔다고 해서, 조금 올라왔잖아요. 10 몇 프로 올랐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미장 끝났고 국장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저도 와, 국장이 좀 잘 나가나 보나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제 코스피 차트를 봤거든요. 저 차트를 잘 안 봐요. 차트를 보니까 와, 2,400포인트까지 빠졌더라고요. 와, 원래대로 돌아간 거죠, 원래대로. 그래서 막 장밋빛 전망들 레포트가 나오길래, 야 뭐 한국 뭐 내가 볼 땐 지금 별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도 자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저평가돼 있지만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블룸버그 차트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PC 물가에 대해서는 전망치를 올리고 있고, 그리고 GDP 전망치는 지금 낮춘다는 정도가 아니라 쑥 진짜 폭락 정도 수준까지 낮추고 있는 상태인데, 앞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이든 정권이 엄청나게 돈을 풀었기 때문에 그뻥 GDP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그게 현실화가 된 거고, 지금은 재무부 그 트럼프 정부가 그 정도까지 돈을 풀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GDP가 원래대로 지금 돌아온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3%대 막 그렇게까지 GDP가 튈 정도의 나라는 아니, 그건 약간 비정상적인 거고, 1%대가 상당히 오랫동안의 평균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대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체감하기에는 확 빠져가지고 막 뭐랄까 경기 침체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고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고, 아무튼간에 지금 보면은 국채 금리가 상당히 많이 아니죠. 한 4.1% 정도까지 내려온 상태고, 물가가 이렇게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지만 국채 금리가 저렇게까지 내려간 거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더 무서워하고 있다. 왜냐면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평균적으로 경기 침체가 보면 마이너스 20%에서 25%까지 폭락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이 지금 쫄아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경기 침체라는 게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대부분 절반 정도의 분들은 경기 침체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식 투자하셨겠지만, 저는 23년 동안 투자하면서 야, 경기 침체 오면 장난 아니구나. 원래대로 하면 작년에 왔었어야 되는데, 여름 지나서 뭐 4분기 정도에 났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선거 때문에 스킵됐다가 지금 이제 원래대로 지금 좀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원래 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그걸 이제 감안해서 지금은 마이너스 13% 정도 빠진 상태에서 나스닥 기준으로 볼 때 그 주식은 반 정도 담은 상태고, 경기 침체까지 반영해서 시장이 좀 추가적으로 10%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 아마 20%대 하락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이제 50%도 주식에 이제 투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작년 재작년 정도에 왔어야 되는 그 타이밍인데, 너무 딜레이 시키고 재무부 특히 이제 바이든이 돈을 풀다 보니까 좀 딜레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까지는 경기 침체가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올 가능성까지는 아직은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가 변수를 봐가면서 포트폴리오를 짜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 정도만 넣어놓고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경기가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정부가 지금 트럼프 정부가 바이든 때만큼 돈을 엄청나게 풀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물가가 여전히 그 사실 그 물가가 높다고 생각 안 해. 그 물가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채권 가격이 내려온 것도 있거든요. 물가가 높다 생각하면 금리 인하는 안 할 거야 생각을 해가지고 채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데 약간 지금 엇갈린 상태인데 사람들은 물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 정도 선까지는 드디어 이제 감안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침체에 대해서 지금 베팅을 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지금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바이든 정권이 망쳐놓은 제닛 옐런 그냥 같이 망쳐놓은 이 정부 재정 때문에 그 예전처럼의 돈을 엄청나게 풀면서 이렇게 그 경기를 부양할 가능성이 별로 없고 지금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의 둑지라든가 광범위하게 정부 예산을 지금 커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은 누구도 뭐 돈을 풀거나 이렇게 해서 경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그 주체가 별로 없어요. 연준 빼고는 없는데 연준도 사실 영향력이 예전만큼 못하고 또 물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돈을 마구 풀 수는 없죠. 왜냐면 연준 위원장들도 여러 위원장들이 계속해서 반기를 계속 들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부터. 그리고 작년에 50bp를 정치적인 그런 입장에서 파월이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말이 많은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이 돈을 안 풀면요 전 세계 경기가 썩 좋아지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연준하고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던 때가 바로 이제 팬데믹 터졌을 때잖아요. 2020년도에 3월 달에 3월 달부터 엄청나게 2조 달러 가까이를 초반에 풀었단 말이에요. 총 4조 달러를 풀었죠. 정부 재정이 거의 이제 6조 7천억 달러인데 그 중에서 이제 4조 달러 정도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푼 거고 우리나라 예를 들자면 정부 예산이 뭐 거의 700 올해 이제 700조가 되거든요. 근데 대략 400조 정도를 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엄청난 돈을 푼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경기가 엄청 안 좋기 때문에 세상목 부총리가 한 얘기가 10조 정도의 그 경기 부양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10조 가지고도 우리나라 GDP를 조금 올렸어요. 0.1% 정도밖에 못 올리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경기 부양 추경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10조 정도인데 400조 정도를 푼다면은 진짜 우리나라 자산 가격 다 폭발하고 주식 시장도 폭발하고 다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볼 때는 그 정도 풀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시장이 다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너무 많이 돈 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50조도 안 풀었을 거예요. 그 팬데믹 기간에. 근데 미국은 400조나 푼 거랑 똑같은 거죠. 4조 달러를 풀었으니까. 아무튼 간에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풀다 보니까 이 유동성이라는 거는 미국에서만 머물지 않고 다 퍼지잖아요. 무역 적자를 통해서 퍼지기도 하고 또 미군들이 투자를 해서 해외 투자를 하면서도 이제 폭발하기도 하는데 월가에서 하는 얘기는 그런 게 있어요. 돈을 한번 연준에서 쏘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탁 풀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국까지 들어가는 데는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전 세계 이제 금융이라는 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뭐 실제로는 사실은 뭐 결제라는 그런 프로세스 때문에 2, 3일씩 걸리긴 하는데 어쨌든 유동성이라는 게 풀리면은 전 세계로 싹 이렇게 퍼지단 말이에요. 머니 네버 슬립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2020년도 말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스피가 3,300포인트까지 갔어요. 3,300포인트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5년 이내는 못 갈 것 같은데 역사적 고점이었던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3,300 찍고 쭉쭉쭉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 고점이었으니까. 그래서 산을 만들어 가지고 쭉 빠지면서 2,200 2022년부터는 이제 2,500포인트를 오락가락 하고 있어요. 2022, 2023, 2024, 2025년까지.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박스피거든요.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2022년부터 지금까지 박스피였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박스피라는 단어가 언제 나왔냐면 2020년대 초반인가? 밑에 나왔을 거예요.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1000에서 2000포인트를 벗어나지 못해서 박스피라는 얘기가 여의도에서 처음 나왔었거든요. 제가 그 애널리스트 이름 까먹었는데 그 단어를 이야기하는 애널리스트 이름 까먹었는데 지금 새로운 박스피의 시대가 열린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코스피에서 이익을 견인하고 있는 그런 주체는 반도체랑 자동차밖에 없어요.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빠른 속도로 중국이 시장을 지금 장악을 하면서 접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앞으로도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여기도 중국이 너무 빠르게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반도체보다 더 빠르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그 중국이 잠식한 그 산업은 화학, 철강, 조선 쪽이죠. 배터리까지 마찬가지고 특히 배터리는 정말 충격적인 거. 왜냐하면 재작년 전만 하더라도 배터리는 장밋빛 전망이었고 한국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는데 지금 모든 배터리 업체들이 적자인 상태가 돼버렸어요. 게다가 LG화학 같은 대표적인 그 LG 에너지 솔루션인가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장 가동률이 57% 정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게 지금 추세인데 아마 올해는 50%가 깨질 것 같은데 이게 중국이 그 시장을 접수를 해버렸어요. 잠입을 해버렸기 때문에 박스피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몇 년 동안은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게임 체인저가 한국에 없어.
AI 같은 것들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데 AI 역시도 미국, 중국만 가져가는 그런 시장이 계속 지속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로 볼 때는 차세대 성장 동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부동산이 좀 안 좋잖아요. 그 서울 쪽 빼고는 지방 쪽 같은 경우는 완전 지금 뭐 송도, 세종이라든가 뭐 지방 쪽 같은 건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동성을 풀면은 어디부터 들어가냐면 부동산부터 들어가거든요. 금융, 주식 이쪽은 가장 나중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채권 갖고 있는 국채 갖고 있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회사채 갖고 있는 분들 별로 안 계시잖아요. 주식 같은 경우에도 전체 자산에서 뭐 10% 20%밖에 안 되잖아요. 또 요즘 들어서는 주식 팔아가지고 생활비로 쓰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뒷전이거든요. 일단 집부터 마련해야 돼요. 왜냐하면 집이 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돈이 생기면 다 그쪽으로 들어간 거죠. 여러분들이 연말 보너스를 받아서 연초에 받겠죠. 연초에 받으면 그 돈들도 이제 다 이제 뭐 집값이라든가 이런데 은행 대출 이런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원래는 집값 좀 싸게 되면은 이 돈들이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은 뭐 소비로 들어가 뭐 차를 살 수도 있고 뭐 다른 거 살 수도 있고 그러면 주식이나 채권 시장 가가지고 금융시장으로 들어가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이게 다 막혀버렸어요. 다 이제 부동산 시장이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참 애석하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상당히 앞으로도 박스피 두 번째 박스피 뭐 버전 2라고 해야 되나요? 시즌 2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박스피 시즌 2에도 여러 테마주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차찬성의 돌풍인 것 같고 그런 조그만 시가총액의 그런 종목들이 아무리 움직여봤자 시장 자체를 견인하지 못하거든요. 참 우리나라도 AI를 조 단위로 투자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지금 AI 쪽에 그렇게 투자하는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뭐 반도체 공장, 뭐 미국의 공장, 뭐 자동 현대차 같이 이제 30 정도를 투자하는 이런 건 있는데 야, 그 돈을 현대차가 AI에 좀 투자했으면 어땠을까? AI 서비스 센터를 아예 지었으면 그게 더 부가가치가 높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공장, 레거시 업체잖아요. 공장을 지어버렸습니다. 자율주행이라든가 전기차 같은 거 이런 쪽에 좀 투자했으면 좋았을 텐데 공장을 지어버려서 올드머니가 됐죠. 올드머니.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현대차를 좀 깠잖아요. 왜 미국에다 지었냐, 한국에다 지었지. 사실 제가 그 2년 전에 멕시코에 있었잖아요. 멕시코 석 달 동안 이제 정말 모든 곳을 다 왔다 갔다 했었는데 멕시코 기아차 공장에서 일하는 그 근로자들 월급이 한 달에 대략 150만 원 정도 돼요. 2023년도 기준으로 볼 때. 그게 대략 시급으로 치면 3불 정도 되거든요. 뭐 거의 4,500원 정도 되겠죠. 근데 미국에다가 지으면은 그 시급이 얼마냐 노동자들한테 30불입니다. 10배. 30불이 딱 이게 아니고 30불부터 시작이에요. 시급이 올라가서 올라가겠죠. 지금 맥도날드 같은 데서 알바할 때면은 시급이 뭐 17불, 18불, 19불 이 정도거든요. 뭐 매니저는 한 25불 받고. 아무튼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인건비가 무지하게 비싼 나라입니다. 게다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4대 보험도 잘 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 안 돼요. 왜냐면 의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4대 보험 정말 잘 해줘야 되고요. 연금도 잘 챙겨줘야 되고 그 규모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 디트로이트에 있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잖아요. 연금에 상당히 예민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게다가 미국인들은 상당히 자존심이 그 높은 강한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성도 상당히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 구슬려서 공장을 이끌어간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 90년대에 중국에다가 공장을 많이 지었잖아요. 인건비가 한국에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때 중국인들 다루기 너무 힘들다. 문화적인 차이가 상당히 크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다루기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참 일단 원가가 상당히 뭐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물론 현대차 입장도 있어요. 산업 보호라는 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뭐 트럼프 1기 때도 그랬고 바이든 때도 그랬고 지금 트럼프 2기 들어서 상당히 강하게 그걸 밀고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계속된 트렌드로 갈 수밖에 없겠죠. 트럼프 이후의 대통령들도 마찬가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럴 거면 공장을 그냥 미국에 지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어요. 게다가 현대차가 잘 나가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왜냐면 중국차가 안 들어오니까 잘 나가는 거거든요. 왜냐면 뭐 경쟁력이라는 게 GM, 포드, 크라이슬러가 자동차 경쟁력이 상당히 지금 약화가 된 상태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제대로 못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F150 같은 픽업 트럭인데 여기 전기차 공장 같은 경우에도 이미 작년부터 직원들을 잘라가기 하고 있거든요. 이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테슬라 사이버 트럭한테도 완전히 밀려버리고 사이버 트럭보다 F150 전기차가 더 먼저 팔리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한 번도 밖에서 그 포드 전기차 그 픽업 트럭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이버 트럭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이제 전멸을 해버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아무튼간에 뭐 잘은 모르겠지만 제 친구가 현대차 있는데 물어볼 걸 그랬네.
현대차가 잘 나가니까 그 뭐 세무조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빡세게 했을 수도 있고 압박을 가하잖아요. 잘 나가는 기업도 있어. 미국이 그렇게 하잖아요. 미국이 예전에 도요타 잘 나갈 때도 에어백 같은 거 막 건들고 그 폭스바겐의 그 저 뭐죠 디젤 게이트 같은 거 건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견제를 막 하잖아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흔합니다. 예전에 2010년대 초반에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도 못 만들었어요. 근데 유럽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BMW, 벤츠, 뭐 폭스바겐 이런 데는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장착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가 못 만드니까 국토교통부에서 규제를 했어요. 운전을 할 때 운전자가 그 시야를 가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절대 장착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입되는 독일 차들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을 삭제시켜버리고 비활성화 시켜버리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수입을 했었는데 근데 언젠가부터 현대기아차도 HUD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장착을 했어요. 뭐 첫 차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뭐 제네시스급이 되지 않을까? 제일 비싼 차부터 넣겠죠 아무래도. 그때부터 규제가 풀려버린 거야. 그래서 BMW, 벤츠, 폭스바겐 이런 해외 기업들도 허가를 해주기 시작했던 거죠. 지금은 정말 대부분의 차량들이 이제 HUD를 장착을 하고 우리나라 같이 이제 3050 운전하다가 30km, 50km 이런 것들 스피드권이 너무나 많이 있는 진짜 운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나라에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꼭 필요합니다. 이거 봐가면서 운전해서 맞출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아무튼 다시 이제 주식 시장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